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38강이고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실현 못했던 부분 마무리하고요. 쭉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박정희 정부인데요.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어디까지 배웠나요? 정확하게는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군인들이 정치했던 시기, 박정희 군인으로서 정치를 냈던 군정 시기입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2년 6개월이 끝난 직후에 박정희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출범을 할 수가 있었냐?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박정희 군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군인인 신분인 제가 눈물을 머금고 잠시 일단 나라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이 수습되면 민간인에게 정부를 넘겨주고 저는 군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권력을 틀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냐? 헌법을 이때 또 뜯어 고쳐요. 누군가가 구심점,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하다. 내각 책임제 봐라. 누군가 구심점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때 헌법을 뜯어 고쳐요.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대통령에 출마를 하는 거예요. 출마를 합니다. 선생님, 민간인에게 권력을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이때 전역을 하세요. 전역을 하면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박정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군정 시기의 스토리, 한 문제.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스토리를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 어떻게 보면 출제율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출제율이 높습니다. 박정희 정부로 문제가 나올 때는요. 박정희 정부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우리 앞에서 이승만 정부를 물어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들을 단독으로 각각 물어보기도 해요. 그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시 잠깐 PPT로 돌아가서 앞에 부분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민주공화당을 창당했고요. 그리고 이때 군정 시기 계속 대통령 중심제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전역을 한 후에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박정희 정부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일 국교 정상화부터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박정희 정부 때 컨셉을 아셔야 돼요. 어떠한 정부든 자기들이 내세운 공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박정희 정부의 공약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방공! 북한 놈들 빨갱이 부셔버리겠어요. 부셔버리겠어. 방공을 외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시 여겼던 게 바로 경제개발이에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제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슈퍼 거렁뱅이, 이때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슈퍼 거렁뱅이 나라입니다. 이 못 사는 나라, 여러분들 적어도 삼시세끼 중에 한 끼만큼은 흰 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박정희 정부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경제개발. 역대 대통령을 봐도요. 경제를 만약에 망하거나 말아먹었다. 그러면 온갖 욕이랑 욕은 다 먹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군 할아버지가 돌아오셔도 만약에 경제를 말아먹었다? 욕이랑 욕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개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야 됩니다. 다른 나라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슈퍼 거렁뱅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망했대요.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갑니다. 돈을 빌려주겠어요? 정말 친한 친구면은 돈을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겠지만 정상적이면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일본과 드디어 국교를 정상화시킨 거예요. 이게
1965년도의 스토리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광복 이후에 일본이랑 소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또 일본이 지들이 저질렀던 35년간의 만행을 사과를 해요, 안 해요? 2020년이든 이때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할까요?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미국이 압박을 가합니다. 정이 일본이랑 좀 친하게 지내봐. 압박을 가요. 미국의 알선 주선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친해지길 바랄까요? 북쪽에는 지금 중국, 북한, 소련 너무 세 나라가 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거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태평양을 건너 일본과 한국이 좀 친하게 라인을 형성하고 싶은데 문제는 둘이 안 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일 국교 정상화가 체결이 되는데 사실은 미국의 이런 소개팅 알선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경제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8억 달러예요. 8억 달러.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8억 달러를 검색하면 바로 환율 계산해서 뜹니다. 지금 현재도 9,800억이에요. 지금 현재 9,800억의 가치인데 1965년 같으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가늠이 안 되겠죠. 이게 없었으면 냉정하게 말하면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이 돈 정말 간절하게 우리한테는 필요했던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 중에 무려 절반 4억 달러는 무상 공짜로 줍니다. 그 다음에 4억 달러는 유상 빌려주는 형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문제입니다. 일본이 무려 4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데 그러면서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한국아, 우리 이 정도 같으면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니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징용 됐던 할아버지들이 소송을 거는 건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국가적인 차원은 다른 문제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또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징용 할아버지들이 소송을 걸면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나죠. 여러분들 화나시죠. 깨어있는 대학생들, 이런 굴욕적인 해담은 용서할 수 없다. 다 들고 일어납니다. 뜨거운 여름에 왠지 모르게 6.3 냉명이 생각나는, 죄송합니다, 6.3 시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3 시위를 통해서 저항을 하지만 결국 예정대로 한일 국교 정상화는 체결이 되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 4억 달러를 줄 때, 공짜로 줄 때 돈을 어떻게 주냐? 사가 배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도라이들입니다. 얘들은 독립 축하 자금으로 줘요. 사죄, 용서제 이런 거로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스토리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이게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거 설명 싹 다 주고 정답 6.3 시위가 일어났다. 맞잖아요. 네, 요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경제개발 자금을 얻기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 파병이에요. 베트남 파병입니다. 베트남은 어떤 곳입니까? 그래요. 박항서의 나라, 쌀국수의 나라. 또 써줘야 됩니다. 아, 이걸 또 반대로 썼네요. 그래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에요. 이때 베트남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우리가 6.25 전쟁이 1950년에 시작해서 53년도에 끝나잖아요. 이 베트남 전쟁이 60년대 스토리입니다. 10년이 지난 후인데 이때 베트남도 약간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해요. 베트남 땅을 봤을 땐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북쪽에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상태예요. 둘이 통일 정부를 위해서 또 대립을 하고 있겠죠. 이때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 근데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습니다. 왜? 6.25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이념의 대립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근데 미국, 네가 이 전쟁에 들어가는 바람에 전쟁 스케일이 더 커졌다. 욕이란 욕 다 들어먹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또 정희 도와줘요 정희, 우리 좀 지원해줘 정희, 할프메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박정희 정부가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요.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도 그 당시 때 찬반 토론이 엄청 심했습니다. 도와준 명분은 이거예요.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우방 국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린 도와주러 간다 라면서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에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들이 한 수십 개 국가가 다 지원을 해요. 근데 2등으로 많이 지원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1등이죠. 전체 군대 수는 미국이 1등이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병한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30여 명이 파병이 돼요. 그러면 이때 파병이 되면서 큰 틀에서 명분은 6.25 전쟁 때 은혜를 갚는 건데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1, 2 똑같습니다. 이걸 감으로써 우리는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얻었던 거예요. 이걸 안 했더라면 또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5개년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게 되면 얼마나 혜택이 있었길래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그 사지로 내몰았을까요? 그러면 어떤 스토리가 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브라운 각서라는 게 있어요. 브라운 각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일단 우리 군인들이 갈 거 아니에요. 파병을 갈 때 우리나라 군인들의 장비를 올 새로운 장비로 풀 세팅 시켜줍니다. 제일 최신 장비로요. 무슨 말이냐면 게임으로 치면 레벨 1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레벨 99짜리 레벨의 99짜리의 장비를 레벨 1에게다가 그대로 장착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게임 할만 나겠죠. 최신 장비로 다 바꿔줍니다. 미국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파병을 갔을 때 우리가 먹고 입고 싸는 거 싹 다 우리 물건 쓰게끔 하는데 그 돈을 미국이 지원해줘요. 그 다음에 또 군인들에게 주는 월급 이런 것들도 미국이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예를 들어서 끝났을 때는 베트남도 전쟁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뭐 아파트를 짓든 뭐 건물을 짓든 그런 거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베트남 특수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이렇게 또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겠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밝은 면이 있는 방면에 어떻게 이런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6.3 시위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나 배상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났잖아요. 여기 어두운 면은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습니다. 네. 한 5천여 명이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여 명의 부상자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이때 라이따히안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한국사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한능검에서는 출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선지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는데 젊은 혈기왕성한 우리 한국인이 남자들이 가다 보니 거기에 있는 베트남 여자들을 성적으로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어요.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그런 자식을 라이따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엽제 피해가 있어요. 고엽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모자 쓰고 있잖아요. 베트남이 사실은 열대 우림 지역이에요. 밀림 정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트남 애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펼치고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리 무기 장비가 좋아도 제대로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 폭발했던 미국이 어떻게 하냐. 쉽게 설명하면 비행기에다가 그냥 농약을 달아놓고 농약을 그냥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게 워낙 독하니까 나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숨을 공간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뿌릴 때 우리 군인들이 거기 얼마나 덥겠어요.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그렇게 맞으니까 어떻게 시원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몸의 체내에 축적이 되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엽제 피해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생겼던 게 바로 베트남 파병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그러면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이것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베트남 파병 얘기 쭉 던져놓고 브라운 각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그러면 정답이고요. 이거 두 개가 또 박정희 정부 때 쓰던 사건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제시문 박스에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던져놓거나 베트남 파병을 던져놔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둘 중에 또 하나를 찾으면 정답이겠죠. 자,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일단 출범을 했어요. 출범을 하고 두 번째 대통령 선거를 박정희가 맞이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사뿐하게 당선돼요. 왜? 경제개발 5개년이 잘 돌아가고 있고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갔던 대통령 선거는 아무 문제 없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죠.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통령이 맥시멈 몇 번이에요? 3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맥시멈 2번입니다. 1학기, 2학기 2번이 맥시멈이에요. 박정희는 2번 대통령을 한 겁니다. 맞죠? 민간인이 되고 나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 이런 여러 정책들이 성공을 하고 경제개발도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번째 대통령 선거를 나가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자기가 인기가 많고 뭘 해도 법상, 헌법상 3번째 선거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헌법을 뜯어 고쳐야죠.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4.4.5입 개헌을 통해서 1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무제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1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3번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3선 개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반대쪽 야당에서는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해요. 특히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는 김대중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박정희가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3선 개헌은 박정희를 따르는 사람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3번째 선거를 나갈 수 있게끔 세팅을 했던 게 바로 3선 개헌이에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 3선 개헌도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박정희 정부가 있었을 때 스토리죠. 이거 2개 다 주고 다음 정부가 있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사건으로 오른 것은 3선 개헌이 이루어졌다.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오늘 레파토리 패턴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 잡아드렸고요.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일국의 정상화입니다. 65년도의 스토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요구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거고 한일회담. 그리고 이런 회담을 한다니까 6.3 시위,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결국 체결이 됩니다. 맞죠? 그렇지만 문제는 돈을 받는 건 참 좋은데 사과나 배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를 못했다라는 거. 네,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베트남 파병입니다. 또 미국의 요청인데 결국 우리는 경제개발도 자금입니다. 근데 내용을 확인하시면 정말 달달한 유혹, 브라운 각서, 갈 수밖에 없는 유혹, 현대화된 장비, 경제지원의 차관 지원, 그 다음에 모든 물자를 한국에서 구매 등 그리고 전쟁 특수를 실제로 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국군의 희생, 전쟁의 후유증, 고엽제 피해죠. 그리고 민간인의 희생, 베트남 민간인들, 라이따이안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베트남 파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관, 돈도 빌려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제주문에 둥 던져놓고 어떻게 나오냐.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표의 기준점에 뭐가 있을까요? 박정희 정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박정희 정부 출범. 그때 찾으면 정답이죠. 네. 그리고 6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처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예요. 경제개발 성공으로 사뿐하게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선거를 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헌법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3선 개헌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3선의 연임을 허용하는 장기인 집권 기반을 마련합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7대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헌법을 뜯어 고치고 나간 거예요. 반대쪽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는 김대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박정희 대통령도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과 똑같아요. 저와도 똑같습니다. 뭐? 내가 나가기만 나가면 인기 대폭발이지. 헌법상 못 나가서 내가 위기였던 거지. 나가기만 나가면 이건 압승이다. 라고 해서 나가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헌법을 뜯어 고치고 나가잖아요. 저도 남중 남고를 나와서 문제지 소개팅, 여자들을 만나는 소개팅, 미팅만 나가게 되면 여자들이 나를 놓고 진정한 전투를 벌일 것이다. 싸울 것이다. 나갔더니 어떻게 해? 저는 제 스스로 슈퍼 오징어인 걸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도 나갔는데 당황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의외로 김대중 후보자의 인기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박정희가 패합니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힘겹게 당선이 돼요. 이승만 대통령도 나가기만 나가면 인기 많지 했더니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어요?
다음에는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독재 체제로 가죠. 본격적인. 똑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다음에는 위험할 수도 있겠네. 본격적인 독재 체제로 갑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유신 체제인 거예요. 그러면 주고 들어가서요. 이렇게 등장했던 유신 체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유신 체제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단독으로 나와요. 박정희 정부로 나오는 세 번째 마지막 챕터가 유신 체제입니다. 앞에 봤던 것처럼 힘겹게 당선이 됐어요.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큰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 또 생기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닉슨 독트린이라 그래서요. 이건 듣고 올리세요. 미국 대통령입니다. 우리 지금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손 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중국과도 화해 무드로 들어갑니다. 미국이요. 사회주의 국가와도.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당황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이 좋아지고 있네? 이거 이러면은 북한이랑 우리랑 싸우면은 미국이 우리 안 도와줄 수도 있겠는데? 또 북한에서는 뭐지? 중국이 왜 미국이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이거 우리 남한이랑 싸우면 중국이 우리 안 도와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갑자기 발표를 해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동시 발표입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음 강의 때 통일정책 때 다시 한번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북한과 상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뉴스 속보로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 발표를 한 거예요.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우리는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해서 통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긴급 속보로 예고도 없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북한의 김정은 군사도발을 막 하다가 사이가 한창 안 좋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판문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했었잖아요. 그게 막 영상으로 나오고 우리 다 봤잖아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께서는 워낙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젊은 학생들, 제가 또 학생들 많이 가르치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제가 봤던 학생들은 다 그랬어요. 혹시 이거 통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묘한 설레임. 사람이니까 설레임 가질 수 있죠. 통일이 쉽진 않겠지만 통일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묘한 설렘을 가집니다. 근데 이때는 처음이잖아요. 그 설레임과 기대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통일이 지금 코앞에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조금만 더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통일을 완수하고 떠나겠습니다. 라면서 유신헌법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게 유신체제예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반포하고 유신체제로 들어갔던 배경 중에 하나가 힘겹게 당선됐던 거, 지지도의 하락, 그 다음에 냉전체제의 약화, 이념 대립이 약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도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게 유신체제죠. 그러면 PPT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다시. 닉슨 독트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도라 그냥 그렇군요. 국내 경제 위축이고도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게 중요하죠.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를 했고요. 요걸 발표와 동시에 비상계엄, 그 다음에 국회 예산시키고 유신헌법을 마련하고 유신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판소로 정리를 하겠지만 요게 나오는 거예요. 유신헌법 시기 때 있었던 스토리, 그리고 유신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문에 둥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걸 볼 수 있는 시기에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시기에 다음 내용을 볼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유신체제, 유신헌법의 내용 또 다른 것들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유신헌법 때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말 그대로 대통령이 신이에요. 대통령이 신입니다. 대통령이 입법, 사법권, 행정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왕. 한마디로 왕이에요. 헌법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냐면 유신, 육신. 미안해요. 유신, 육신. 6년입니다. 임기가. 그리고 나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무제한입니다. 필요 없어요. 무제한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진짜 못 뽑게 되는 거예요. 김대중 후보자가 우려했던 걱정대로 그게 실현된 겁니다. 바로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알아서 뽑을 테니 국민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게 유신헌법이에요.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뽑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모여서 뽑는 건데 그러면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동의를 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의 3분의 1,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사람을 3분의 1을 임명시키겠죠. 그러면 남은 3분의 2 중에 반타작만 해도 무조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독점에 독점. 그리고 항상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한 정치 기구가 필요하죠. 옛날부터 봤지만. 통일을 주체적으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이 당시 때 득표를 보게 되면 무슨 9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신체제를 이렇게 다져나갔고요. 그 다음 또 마음에 안 들면요. 대박이에요. 국회.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자기 멋대로 그냥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요. 유신체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것 또는 제시문의 힌트로 제일 잘 들어가는 거. 긴급조치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생각했을 시에 천재지변이나 전쟁에 버금갈 만큼 큰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게 또 유신헌법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여러분들?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 이거 다 발동시켜버립니다.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긴급조치권을.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크게 나와요. 헤드라인 뉴스로. 긴급조치 8호, 긴급조치 7호, 그리고 밑에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조치가 발생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유신헌법 시기 때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내용 하나 잡아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신체제는 어떻게 되냐? 계속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계속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요.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하니까 아시긴 아셔야 되는데 민청항영 사건이라는 게 또 생겨요. 선언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한국민주주의 청년학생연맹이에요. 총연맹입니다. 여기서도 유신헌법 철폐에 맞서서 들고 일어납니다. 당연히 탄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민청항력 선언이 유신체제,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으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혁당 재건의 사건이 있습니다. 인혁당 재건의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유신체제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에서도 탄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신헌법에 대한 반발,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잡자라면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YH 무역 사건이라고 있어요. YH 무역 사건은 뭐냐면 회사예요, 회사. 회사가 경영 위기를 맞이하면서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여자 노동자들을 부당한 이유로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여자 노동자들이 모여서 시위에 나섭니다. 그거를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옥상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 옥상에서요.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여자 노동자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때 노동자들이 반대쪽, 박정희 정부의 반대쪽 야당, 당시 야당의 이름이 신민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그 야당의 리더가 누구냐? 바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국회의원을 찾아가요. 도와달라고. 그러자 김영삼 국회의원이요. 외신들, 외국 기자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그대로 담백하게 던지면서 그리고 또 정부의 가혹한 탄압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국가 모독죄. 너는 국가를 더럽혔다. 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에서 영구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국회의원에서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김영삼 국회의원의 홈그라운드였던 경상도에서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부마 민주항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유신체제는 끝이 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유신체제의 끝 무렵이에요. 11.6 사태,
최근에 영화로도 개봉했었죠. 남산의 부장들. 12.6 사태. 12.6 사태가 터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면서 유신 체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스토리.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긴급 조치 던졌을 때 유신 체제인 걸 알고 다음 같은 조치가 발동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했을 때 유신 체제 내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마항쟁, YH 무역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민청 항량 사건, 선언 이런 것들이 싹 다 지금 유신 체제 하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건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화사 부분에 좀 잡아야 될 게 있긴 한데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끝. 그리고 PP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PT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유신헌법, 입법, 사법권, 행정권 모든 권한을 장악했고요. 헌법 위에 군림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횟수는 무제한이고 통일주치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그렇죠? 대통령을 선출했고요. 통일주치 국민회의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기가 뽑는 거고요. 해산도 하고요. 이거 초원적인 헌법적인 긴급조치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진짜 자기 여기 안에서 마음대로 뽑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됐던 거고요. 통일주치 국민회의에서. 그리고 나서 긴급조치를 계속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계속 유신 반대 운동이 벌어지니까요. 개원 천왕, 헌법을 뜯어 고치는 청원 100만 명이 서명을 하고요. 민청 항량 선언 요거 그다음에 3.1 민주 구국 선언 그리고 뭐 언론인들도 나서고요. 그렇지만 긴급조치를 발동하면서 민청 항령 여기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 등으로 계속 탄압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끝 무렵이죠. 유신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경기 침체 얘기는 제가 경제 부분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긴급조치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요. 박정희 정부의 이 독재와 인권 탄압이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신민당이 반대쪽 야당이죠. 야당 쪽에서 헌법을 뜯어 고칠 수 있을 만큼의 국회의원 수를 확보를 해요. 그리고 YH 무역사건 이게 일어나면서 김영삼의 정치공세, 제명을 당하자 홈그라운드였던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나면서 끝이 납니다. 끝났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을 가지고 시험에 단독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단독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면서 또 플러스 뭐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스토리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5년씩 가는 거예요. 60년대에 했던 거고요.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70년대 했다라고 이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되고 각각 1차, 2차, 3차, 4차에 공통점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나올 때는 그 차이점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오답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00산업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판소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그 다음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일단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박정희 정부에서 둘 다 주도를 합니다. 모든 경제개발은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들 때 내수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내에 갖다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경제는 수출 지향적입니다. 수출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1차, 2차 때 핵심만 아시면 돼요. 뭐냐? 이때 우리가 했던 공업은 어떤 공업이냐면 경공업입니다. 가벼운 거부터 만드는 거예요. 다른 잘 나가는 선진국들은 인건비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들, 저렴한 노동력 가지고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듭니다. 지금 중국이 하던 걸 옛날에 우리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쑤시개, 때밀이 타올, 수건 이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이쑤시개 우리가 못 만들어요?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만들어요? 공장 다 망합니다. 노동비, 인건비를 계산하면은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때 우리가 했던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좋아하시잖아요.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보게 되면 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옛날에 이 시절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게 뭐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신발, 가발, 옷 같은 것들. 옷도 우리 보시면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이거를 이때 우리가 했다라는 거.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체결했던 거고, 그리고 베트남 파병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 외화를 많이 벌어옵니다. 에? 광부와 간호사가 이 당시 때 저기 유럽 쪽에서는 3D 업종이에요. 기피 업종입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업종은 사람은 필요하고 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로 그때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 때 광부와 간호사가 외화를 얼마나 벌어오냐면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의 23% 가까이를 벌어오십니다. 네. 이런 걸 바탕으로 1차, 2차 경제개발을 돌렸던 거고요. 그 결과 우리는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PPT로 가볼게요. 여기 가시게 되면 자립경제 기반이 구축이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력,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집중 요약한 경공업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다. 요것도 박정희 정부 때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차입니다. 여기는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잠깐 또 다시 판서로 다시 가고 돌아올게요. 우리가 평생 신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평생 티셔츠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중국 봐요. 처음에 그런 거 만들다가 이제 핸드폰도 만들고 TV도 만들잖아요. 우리도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거기 가기 전에 세팅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물자를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나르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또 다니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포항제철을 이때 만들어요. 저는 자주 가봐 살아요. 왜요? 제 고향이 대구잖아요.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버스를 통째로 빌려서 학생들이 다 타고 다닙니다. 다 타서 어떻게? 포항으로 가요. 버스를 타고. 그리고 포항제철 안을 투어를 합니다. 버스 투어를. 그러면 영광로에 막 하면 초등학교 때는 막 소리 지고 난리가 나요. 그럼 이걸 왜 이게 중요하냐? 모든 산업의 기본은 철이에요. 철. 모든 산업의 기본은 철입니다. 중요한 작업이에요. 포항제철입니다. 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2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차, 2차 그냥 묶어서 보시면 돼요. 울산에 대규모 산업시설을 만들었고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포항제철 공장을 설립을 착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판서로 갑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70년대부터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럼 여기는 이제 가벼운 공업을 바탕으로 어떤 공업을 하겠어요? 무거울 중, 가벼울 경, 무거울 중. 이제 무거운 공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중공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선소, 배, 자동차, 제철, 뭐 이런 무거운 것들을 만드는 산업들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3차, 4차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 중공업이 발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럭키 7777. 요건 시험에 선지로 나옵니다. 럭키 777777. 우리가 이때 무려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을 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외신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신나는 날에 또 싸줘야 됩니다. 뭐를요? 럭키 7777. 오, 이거 걸려버렸네요. 네. 오! 다시 갑니다. 럭키 7777. 네. 돈을 다 날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경제개발 얘기는 다 해드렸습니다. PPT로 들어갈게요. PPT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어딨나요? 어딨나요? 여기 중화학공업 발달했다. 기계, 조선, 석유, 화학 다 무거운 거죠. 전자. 그리고 제철소. 그 다음에 조선소를 만들었고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보다 훨씬 커지는 거고요. 여기 수출 100억 달러 달성했다. 럭키 777. 77년입니다. 유신체제 때죠. 유신체제 때. 그리고 석유파동이 있어요. 요거는
선지로 따로 나오진 않긴 한데요.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을 시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도요. 1차 석유 파동이 73년도인데 이때가 어떤 스토리냐면 저기 기름이 나오는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기름이 시중에 풀리지 않습니다. 기름 가격이 폭등하겠죠. 우리는 기름을 100% 수입해서 쓰잖아요. 우리나라엔 기름이 없으니까, 석유가 없으니까. 그때 경제가 좀 위기가 옵니다. 근데 이걸 극복을 해요. 어떻게? 여기 중동에서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건물도 짓고 하면서 돈을 벌어요. 이걸 오일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극복을 하는 거고요. 유신체제 말기 때는 2차 석유 파동이 와요. 이때는 이란에서 혁명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또 기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는 극복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위기에 빠지자 어떻게? 유신체제가 마지막 붕괴 시점에 배경 중에 하나가 또 경제 불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2차 석유 파동가.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특징, 수출 지향적, 정부 주도였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새마을 운동.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운동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이 제대로 성공을 하잖아요. 경제개발이 성공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 새마을 운동은 새로운 마을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낙후된 농촌을 레벨업, 살기 좋은 마을 농촌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원래 새마을 운동의 원래 취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마을을 만들려면 열심히 일도 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새로운 수로 시설을 놓거나 이런 거로 나아갔다가 시설을 나갔다가 나중엔 의식 개조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의식을 또 고치자. 근데 이 의식 개조 운동이 농촌에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로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의식 개혁 운동으로까지 나아갔던 게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격차가 벌어져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농촌에서 어디로? 도시로까지 뻗어나가면서 전국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확산됐다라는 거.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얘기해드렸고요. 박정희 정부 때 쓰던 사건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노동의 변화입니다. YH 무역 사건은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어요.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 때 쓰던 스토리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전태일 분신 사건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유신체제 직전의 스토리인데요. 전태일 분신 사건은 당시 경제개발의 성공 뒤에 숨어있는 또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 중에 하나가 이건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벼운 거, 경공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싼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가 핵심이에요. 핵심. 내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노동비, 월급을 많이 주게 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해외에 수출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헐값의 노동력으로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때 기본적인 정책이 저임금 정책입니다. 정부 주도 아래. 그래서 전태일 아저씨가 동대문에서 재단사로 일을 하셨어요. 너무 힘들다. 월급이 너무 짜다. 그리고 24시간 중에 15시간을 일한다. 휴식을 보장해달라. 이런 거를 탄원서를 씁니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요. 그렇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죠. 그러면서 전태일 이 노동자가 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서 분신 자살을 합니다. 이걸 계기로 노동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나쁜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또 유신체제 속에서는 모든 걸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런 통제 과정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야간 통행 금지. 여러분들 옛날 드라마 보시게 되면 옛날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죠.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막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잖아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밖에서 활동이 금지입니다. 잡히면은 어떻게? 큰일 나겠죠. 그리고 또 이때 장발, 머리가 길면 단속을 해요.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도 단속을 합니다. 치마가 너무 짧다. 경찰들이 자를 들고 다녀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얘기를 하겠죠. 장발을 자르거나 미니스커트 이렇게 자를 대고 있는 경찰의 모습, 이런 사진들이 들어가요. 야간 통행금지 이런 사료가 들어갑니다.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유신체제 때 내소 내용이나 박정희 정부 때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겠죠.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군부입니다. 신군부는 또 어떤 애들입니까? 그래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입어야죠 한번. 정말 빨아도 이게 정말 그 군대의 그 향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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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판소로 갑니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박정희 대통령 11.6 사태로 세상을 떠나자 우리는 드디어 서울에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봄은 웬열 또 군인 세력 신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있던 군부 세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 리더가 누구냐? 머리털이 없는 아저씨 전두환 대통령 나중에. 그리고 또 그의 영혼의 베프 노태우. 두 군인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심하니까 일단 흐름은 잡아드리긴 할게요. 이때 일단 대통령이 지금 부재입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일단 뽑아요. 둘이 되는 게 아니라 꼭두각시로 한 명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최규하 대통령이에요. 꼭두각시로 대통령을 세운 후에 이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서울에서 봄이 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서울의 봄. 서울에서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왜?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 이제 따뜻한 봄이 올 줄 알았는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이 서울역에서 학생들이 10만여 명이 모여서 시위에 나서는 거예요. 선생님, 봄이 왔다라는데 뭐 시위에 나섭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세요. 앞에서 유신체제 유신헌법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만들었던 유신헌법은 사라진 거예요. 법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걸 만들고 운영을 했던 사람이 떠났을 뿐이지. 그러면 이때 서울의 봄 때 시위의 핵심은 뭘까요? 유신헌법. 유신헌법 철폐가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표가 있겠죠. 어떤 목표? 처음에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을 보니까 또 군인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군인들아, 니들이 뭔데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니들 꺼져라. 군대 너그 군대로 돌아가라. 이걸 외칩니다. 그러면서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그런데 시위를 이렇게 전개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껴요. 어떤 불안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군정을 들어갈 때 어떤 명분으로 군정으로 들어갔습니까?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군인이 제가 잠시 나라를 맡겠습니다. 라고면서 권력을 틀어졌잖아요. 이걸 핑계로 이들이 또 권력 틀어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서울 쪽에서는 자진적으로 해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심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현대사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죠.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민주화 운동 중에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세 개가 돌아가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배경이 뭘까요? 일어난 배경이 이거와 똑같잖아요. 첫 번째, 유신헌법 당장 없애라. 두 번째, 군인 니들 뭔데 자꾸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너그 군대로 꺼져라. 두 번째, 신군부 퇴진을 외칩니다. 이거를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군인 세력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래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군대를 동원합니다. 공수부대를 동원하죠. 그리고 전국에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광주 일대는 북한의 프락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선동이 돼서 지금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진압하러 들어갑니다. 라면서 군대를 동원해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앞에 강의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떠한 정부든 우리가 앞으로 만날 어떠한 정부든 국민에게 총을 쏜다? 그 정부는 그 순간 정당성 제로입니다. 쓰레기 정부입니다. 아무리 국민이 죄를 져도 어떻게 국민에게 총을 쏩니까?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광주에서는 시민군이 결성이 됩니다. 시민군이 결성이 되고 맞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가혹하게 탄압을 당하고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군부 세력이 우리나라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전두환 본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맞죠? 보통 본인 지금 대통령이 아니에요. 최규하라는 꼭두가시를 세놓고 전국을 이렇게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전두환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을 해요.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 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국보위를. 그리고 나서 이때 대통령 최규하를 사임시키고 지금 계속 유신헌법은 살아있잖아요. 유신헌법을 통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본인이 드디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개헌, 헌법을 뜯어 고쳐요. 요건 심한 내용입니다. 따로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흐름을 잡기 위해서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때 어떤 개헌을 하냐? 본인 또 바보가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끌고 갔다가는 유신헌법을 없애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시위가 일어날 걸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없애요. 헌법을 또 고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저는 앞에 있던 그런 강압적이고 무서웠던 유신체제와는 급이 다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대통령 영원히 안 할게요. 진짜 한 번만 할게요. 딱 한 번. 1년. 한 번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아니죠. 죄송해요. 단임이죠. 한 번. 네. 한 번. 단임 제도입니다. 한 번. 그리고 임기는 대신에 조금 길게 갈게요. 유신체제가 6년이었잖아요. 근데 무제한 나가는 거였더라면 한 번만 나가니까 대신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7년입니다. 임기가. 요렇게 헌법을 뜯어 고쳐놓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다시 자기가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정두환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죠. 쉽게 나올 겁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요. 제시문에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대요. 또는 계엄군, 군대가 동원됐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은 2개.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였다.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였다. 또는 시민군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때 거대한 군부 세력에 맞서 싸운 이 민주화 운동, 이 민주화 운동의 자료들,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높이 평가를 해서 이 자료들이 전부 다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기록유산으로 다 지정이 됐는데 요거는 뒤에 다다음 강의, 마지막 스페셜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쭉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 유네스코 관련된 거는요. 그래서 여기 내용 끝났고 PPT로 들어갑니다. PPT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12.12 사태, 다시 권력을 틀어지고요. 신군부가 장악을 했고 서울의 봄, 유신헌법 폐지와 그리고 전두환의 신군부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요. 모든 걸 다 탄압을 합니다. 신군부에 반대하면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계엄군의 시민군을 무력 진압이죠. 저항하는 폭력 진압 발표. 시민군을 조직했지만 계엄군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평화적 협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차별하게 무력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전두환 정부는 지금 보세요. 출범하기도 전이에요. 출범하기도 전에 국민들에게 총부터 쏘고 시작을 합니다. 정당성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리고 미국도 사실 이때 욕을 많이 먹어요. 왜? 미국이 이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했다. 그리고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이제 토대가 되는 거고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이게 이때 남았던 활동했던 기록들이 전부 다 지정이 됐다라는 거. 네.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정답이 되기도 해요. 이때 나왔던 이런 기록물들이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두환 정부 출범을 해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국보위 줄여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뿌리고요.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시키고 본인이 이때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뜯어 고쳐요. 한 번만 할게요. 7년 단임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however 니들은 뽑지 마요. 우리가 계속 뽑을게요. 계속 간접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뽑겠다랍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 다시 이거에 맞춰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거는 지금 박정희 정부 때 만든 거죠. 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나가서 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정부가 출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두환 정부가 출범됐을 때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투 원투. 요것만 하고 끊을게요. 그냥. 네. 강압 통치와 유화 통치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짠 정책입니다. 앞에 있던 유신 체제와 본인이 다른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일단 본인은 권력을 잡는 과정 속에서부터 이미 걸렀잖아요. 앞에서부터 일단 정당성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앞에 있던 그런 정보와는 달라요. 이걸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탄압할 건 탄압을 해야 되겠죠. 나오는 게 삼천교육대입니다. 여기서는 두 개만 아시면 되는데요. 삼천교육대라는 게 전두환 정부 때 일이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명분은 이겁니다. 동네 깡패들, 불량배들,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나쁜 범죄자들, 얘들을 싹 다 잡아다가 여기서 교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잡아다가 교화만 시킬까요? 그런 사람들만 잡아갔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아니죠. 본인에게 반대하고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여기서 가혹하게 탄압을 하겠죠.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또 탄압을 하고 진압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또 이런 이면 속에 우린 달라요 라면서 풀어줍니다. 국민들이 본인이 부당하게 권력을 틀어잡은 걸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끔, 또 국민들이 이전에 있던 정부와는 다르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야간 통행 금지 해제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이때 자유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프로스포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딴 데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정치 생각을 못하게끔 3S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스크린, 이때 컬러 TV가 등장을 해요. 사람들 넉 나가겠죠.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프로 축구, 프로 야구가 이때 출범을 해요. 마지막 S가 뭐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게시판이 내는 걸 보니까 초등학생도 지금 제2 에듀윌 이 심화 강좌를 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면은 저도 고등학교부터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초등학생을 타깃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말했던 것 중에 초등학생이 듣기에는 좀 이게 좀 아니지 않나라는 멘트를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뒤늦게 이제 알았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마지막 S는 뭐냐면은 그래요. 야한 겁니다. 야한 거예요. 야한 거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끔. 그게 이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요거는 정답이 되진 않는데 오답 선지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시안게임.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인데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해요. 올림픽은. 그런데 유치를 한 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요거는 애들이 교재이기 때문에 넣긴 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발이나 교복 자유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가외 금지도 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화 통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은 자꾸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유신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손으로 지금 대통령을 못 뽑고 있잖아요.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대통령을 뽑고 지들끼리 권력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거를 뜯어고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라는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민주화 운동이죠. 6월 민주항쟁. 그러면 그거는 다음 강의로 넘겨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